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 우리가 보통 2%, 3% 되는 인플레이션이 보통의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한 10%, 1년에 한 10%, 정말 많이 가도 한 20% 이런 정도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말은 한 달에 몇백 %, 1년에 몇백 %씩 이렇게 물가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는 현상을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장기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의 증가율이, 통화 공급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장기에서 통화량 증가율에 비례하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율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통화량 증가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 증가율을 이렇게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재정 쪽에, 통상적으로 재정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이마르 공화국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예를 잠깐 들었었는데 당시 독일에서 전쟁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정부 지출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세를 걷어서 충당할 수도 없었고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서 화폐를 통화 공급을 늘려서 그런 재정 지출에 충당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외 독일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가 심지어 최근에 있어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문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화폐에 찍혀져 있는 0의 숫자가 도저히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단위의 화폐가 발행되고 이런 예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 경제 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화폐를 가지게 되면, 즉 현금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 현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율이니까, 그죠? 엄청나게 낮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당장 오늘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 달 뒤에는 실제로 구매력으로 따지면 10원의 가치밖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도 현금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즉 우리가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할 거예요. 아무도 현금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아무도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화폐라고 하는 것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거의 상실해 갈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냐면 더 이상 자국 통화라는 게 그 나라의 통화라고 하는 것이 가치 저장과 교환의 매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다른 어떤 교환의 매개 수단을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물물 교환이 굉장히 빈번해진다든지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의 통화를 가지고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통화 가치가 안정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 달러와 같은 것이 거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미국 달러화가 유로화도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외국의 이런 신뢰성이 있는 통화가 자국 화폐를 대체를 해서 거래에 사용되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가게 주인이나 이런 사람이 원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달러를 줘야지만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달러는 어때요? 가치가 미국 통화량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러의 가치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달러가 자국 화폐를 대체하는 즉 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되면 전체 그 나라의 통화가 사실은 자국 통화가 없어지고 달러가 그 나라의 통화처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은 뭔가요? 더 이상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달러에 공급을 하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원화를 대체해서 거래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달러의 양을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조절할 수 없게 돼버려요. 즉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달러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이 정부가 재정에 뭔가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찍는다고 화폐를 발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재정 수입에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자, 그 과정에서 정부가 그러면 돈을 찍어가지고 정부 지출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화폐 발행을 통해서 그 화폐 발행의 부담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현재 우리나라의 뭐 이를테면 통화량이 10조라고 합시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한 3조만큼 통화량을 더 찍었어요. 화폐를 더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난 부분 10조에서 13조 원이 됐으니까 그 3조 원만큼을 실제로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서 그것을 정부가, 여기서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은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합시다. 실제로 중앙은행은 정부하고 독립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돈을 정부가 3조 원만큼 고스란히 어떤 지출에 쓸 수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명목으로 따지면, 명목 가치로 따지면 3조 원이지만 그것의 실제 가치는 그러면 얼마가 될 것이냐. 즉 통화량을 증가시킨 만큼의 실제 구매력은 정부가 사용했을 때의 실제 구매력은 얼만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통화량을 M이라고 했을 때 M의 증가분, 조금 전에 내가 말한 예에서는 3조 원이 되겠죠. 이 3조 원의 실질 가치는 이것을 물가 수준 P로 나눠준 것일 거예요. 뭐 개인 가게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실질 통화량이라는 걸 개념을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정부도 돈을 찍었다 그러면 3조 원만큼의 돈을 더 찍었다 그러면 그 찍은 돈의 실질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인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다른 식으로 이것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놈의 이름이 있어요. 이놈이 이거를 화폐 발행 차익, 뭐 우리가 화폐 주조세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말을 좀 붙이기 나름인데 그것을 시뇨리즈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시뇨리즈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예에서 보면 명목 시뇨리즈는 3조 원이었는데 이 명목 시너리지를 물가로 나눈 실질 시너리지 크기는 얼마가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화폐 수량설에 따르면 MV는 PY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준 변수로 되어 있는 놈을 증가율의 형태로 바꿔주면 통화량의 증가율 더하기 화폐의 유통속도의 증가율은 P의 증가율 더하기
Y의 증가율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놈을 우리가 물가 수준의 증가율이니까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붙여서 파이라고 표시하고, Y의 증가율은 실질 경제 성장률인데 이놈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생산 요소의 양과 기술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일단 이놈은 고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이놈 역시 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편의상 경제 성장률도 0이라고 우리가 그냥 단순화시켜서 놓으면 최소한 어떤 상수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통화량 증가율은 인플레이션율하고 같아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즉 통화량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율하고 같아진다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실질 시뇰리즈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실질 시뇰리즈라고 하는 이 화폐 화폐의 교환 방정식으로부터 즉 통화량의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율하고 같다는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명목 시뇰리지 델타 M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율에다가 현재의 통화량 M을 곱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M분의 델타 M이 파이니까 델타 M은 M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즉 3조 원이라고 하는 명목 시뇰리지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에다가 현재의 통화량 수준을 곱한 값이 될 거예요. 이 식을 이제 이 식의 양변을 우리가 P로 나눠서 실질 시뇰리지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왼쪽은 이렇게 될 것이고 오른쪽은 파이 곱하기 P분의 M이 될 거예요. 즉 실질 시뇰리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화폐를 발행을 해서 실제로 그것을 구매력 단위로 평가를 했을 때 쓸 수 있는 금액은 인플레이션율에다가 현재의 실질 통화량을 곱한 것이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즉 이놈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놈을 곱한 것인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일종의 실질 시뇰리지라는 것을 세금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시뇰리지라고 하는 화폐 발행 차익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불러요. 왜 시뇰리지가 인플레이션 텍스일까를 이 식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파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율이 일종의 세율이고 거기다가 뭘 곱한 거냐면은 실질 통화량이라고 하는 세원을 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금을 낸다 그랬을 때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이고 소득에 대한 세율이 5%라 그러면 100만 원의 5%인 5만 원을 내가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죠? 요 놈이 바로 1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율이 5%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부가 3조 원이라는 돈을 찍어서 실질 구매력 단위로 그것을 파악을 해보면 그것은 결국 민간한테 어떤 민간? 현재 화폐를 가지고 있는 민간한테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그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해요. 내가 현재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10%만큼 발생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의 10%만큼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가 화폐를 더 발행하게 되면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정 부분 구매력을 걷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걷어가는 만큼이
정부의 실질 실효율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화폐 발행으로부터 정부가 쓸 수 있는 수입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마치 세율처럼 파악을 하고 P분의 M을 텍스 베이스로 세원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실질 시늉리지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정부가 화폐 발행을 통해서 뭔가 정부 지출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정부 지출에 해당되는 돈은 어디서 온 거냐면 그 구매력은 어디서 온 거냐면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 화폐 발행으로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율만큼 세금으로 정부한테 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 가치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정부가 M을 계속해서 더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면 델타 M을 점점 더 크게 만들면 3조 원 늘렸다가 다음에는 30조 원, 그 다음엔 300조 원, 3천조 원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면 요 놈이 점점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아니면 변화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통화량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돈을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정부가 뭔가 재정적인 문제로 통화량을 많이 찍는구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높아질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명목이자율이 올라가죠.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돈을 찍어서 통화량 증가율을 높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질 것이고 그런데 실질이자율이라고 하는 놈은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데서 결정이 됐어요. 돈하고는 화폐량하고는 통화량하고는 관계가 없이 결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명목이자율이 높아져요. 명목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뭘 배웠어요? 화폐 수요 함수는 뭐의 함수였어요? 소득하고 명목이자율의 함수였어요. 근데 소득은 일단은 우리가 생산 요소나 이런 것에 결정되기 때문에 통화량이 역시 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배웠던 화폐의 중립성 때문에 적어도 장기에서는 결국 명목이자율의 증가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실질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M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서 명목이자율이 올라가고 명목이자율이 올라가면 실질 통화에 대한 수요가 하락을 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화폐를 덜 가지려고 하겠죠.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막 올라가서 명목이자율이 10%, 100%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만큼 화폐를 내가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지 않고 은행에 예금해둔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실질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놈이 올라가면서 이 놈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세율이 올라가는 정부가 실질 시늉리지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이 인플레이션 텍스를 걷기 위해서 세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통화량 증가율을 더 빨리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현재 굉장히 안정이 돼 있다. 낮은 상황에서는 돈을 좀 찍으면 이놈이 올라가고 요놈이 떨어지는 건 조금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세율을 높이면서 이놈이 떨어지는 효과는 더 커져가지고 오히려 실질 시늉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X축에 인플레이션을 놓고 Y축에 실질 시늉리지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때는 통화량 증가율을 높이면서
실질 수요자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이놈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놈이 떨어지는 게 더 커져가지고 마치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단계에서는 통화량을 좀 찍으면 실질 시너리지가 증가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면 오히려 통화량 증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세원 감소 효과가 더 커져가지고 실질 시너지가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이용해서 실질 시너리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텍스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5장을 마치고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4장 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4장은 통화 공급, 화폐의 공급에 관한 얘기예요. 그 옛날 교과서에서는 이것이 이제 뒤쪽 챕터에 있었는데 그 맨큐가 리비전을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이 파트를 앞으로 다시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가 지난 5장에서는 화폐에 대한 공급이라는 것이 중앙은행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화폐의 공급이라는 건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변수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자, 4장에서는 화폐의 공급을 결정하는데 중앙은행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경제지수들도 화폐 공급의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공부를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그 다음에 그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나 일반 다른 경제지수들이 어떻게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지, 통화량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흔히 화폐라고 하면 그냥 현금 통화만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모형에서는 현금 통화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모형을 우리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통화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정의를 사용해서 조금씩 다른 통화량의 어떤 변수가 존재를 해요. 가장 단순하게는 현금 통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현금 통화를 C라고 표시를 합시다. 커런시라 그래서 근데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를 한 장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이 그러면은 화폐냐, 돈이냐, 머니냐. 여러분들이 그 10,000원을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갔다가 보통 예금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10,000원을 예금을 해놓고 당장 예금한 다음에 10분 있다가 내가 돈 쓸 일이 있어서 다시 은행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거 언제든지 우리가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이자가 사실상 없는 그런 예금과 현금과는 사실 차이가 굉장히 좀 불명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화라고 한다 그러면 통화량을 우리가 M이라고 표시를 합시다. 이놈은 현금 통화에다가 예금을 합친 그 예금도 그냥 요금을 예금이라고 합시다. 일단은 예금이라고 합시다. 합친 것을 우리가 통화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런데 예금에는 굉장히 많은 또 종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보통 예금 또는 당좌 예금 이런 것처럼 수시로 찾을 수 있고 예금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예금이 있는가 하면 정기예금처럼 한번 예금을 해놓고 나면 1년 동안 찾기가 어려운 예를 들면 1년 만기다 그러면 물론 중간에 찾을 수 있지만 그때는 내가 정해진 이자를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금도 있어요. 또 예금이 아니고 뭐 이를테면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금융상품들도 또 다 존재를 해요. 그 경계가 적어도 통화량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통화량이라고 하는, 머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따로 그 구분을 해서 실제 한국은행에 이런 데서 집계를 하고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통화량을 우리가 M1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 M1이라는 것은 현금 통화에다가 요구불 예금을 더한 것을, 우리가 보통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요구불 이자가 없는 요구불 예금을 더한 것을 M1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M1에다가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과 같은 저축성 예금을 더한 것, 예금의 범위를 좀 확대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M2라고 불러요. 그리고 M2에다가 또 다른 금융상품들, 뭐 채권이라든지 좀 다른 금융상품들 또 한 거를 뭐 광의의 유동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M3라고 불렀는데 M3라는 이름을 요새는 쓰지 않고 좀 다른 이름으로 해서 좀 더 광의의 통화량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발행이 되면서 M2의 정의를 조금씩 바꾸고,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에, 20년까지는 안 됐나? M2라는 지표를 많이 쓰다가 CD라는 금융상품이 나오면서 CD를 갖다가, CD가 원래는 M2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CD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금이나 마찬가지죠. CD라는 거는 은행이 발행하는 증서인데 정기예금하고 사실상 똑같은 건데 정기예금의 일종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사고팔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기예금을 가입을 하면 정기예금은 사고팔고가 안 되죠. 내가 정기예금 1,000만 원짜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내 친구한테 팔 수가 없어요. 통장의 명의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나 채권처럼 팔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CD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내가 CD를 사더라도 그것을 만기가 되기 전에 내 친구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정기예금하고 똑같아요. 그럼 CD라는 것은 예금과 거의 성격이 같은데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M2에는 포함이 되질 않았는데 실제로는 예금처럼 취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M2 플러스 CD라는 지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시절의 상황에 따라서 통화량 기준이 되는 또는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통화량의 개념들이 조금씩 계속 바뀌어 왔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정의가 되고는 있는데 우리는 일단 논의를 단순하기 위해서 M1, M2 뭐 이런 식으로만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M1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통화에다가 요구불 예금을 합친 거다. M2는 거기다 저축성 예금까지 포함한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뭐 그런 구별 없이 일단 통화량 M이라고 하는 건 C 더하기 D다. 그리고 D의 종류에 따라서 M을 따로 좀 다르게 정의하기도 한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M이라는 것을 C 더하기 D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예금이라는 것이 M의 정의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중앙은행이 M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하여튼 민간 경제 주체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은행한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보통 가게와 같은, 하우스홀드와 같은 민간들, 그 다음에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들, 대표적으로 은행들, 그죠? 물론 은행 말고 우리가 Depository Financial Institution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예금 수취기관이라고 하는 금융기관들, 거기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은행이고, 그죠? 그 밖에 우리가 아는 저축은행은 은행은 아니에요.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을 저축은행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저축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은 해줄 수 있지만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그 밖에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은행은 요새 은행을 뭘 해요? 보험 상품도 팔고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저축은행은 그런 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도 예금 수취기관이에요. 뭐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것들 다 예금 수취기관이죠. 은행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데서 예금이라는 것을 받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통화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우리가 다른 기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은행이라고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예금이라는 놈이 통화량 정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금자와 그 다음에 예금자와 은행이 통화량 결정에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M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겼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M이라는 놈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놈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놈은 어떤 시점에서 그 경제 주체의 어떤 재무 상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표가 되겠죠. 그래서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T자형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왼쪽에는 자산이 기입되고 에셋이 기입되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기입이 돼서 왼쪽과 오른쪽의 금액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도록 만들어준 게 대차대조표가 되겠어요. 은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사실 이런 대차대조표를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가지고 있게 돼요. 우리의 대차대조표도 다 있어요. 가계의 대차대조표. 가계의 자산들이 여기 기입이 될 거고, 가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의 가치가 여기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빌린 돈, 가계부채 같은 것이 여기 포함이 될 거고, 부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은 뭐예요? 그 자기 돈, 원래 자기 돈.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현재 나의 순 자산이 1억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집을 1억 5천만 원, 아니 7천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산이 7천만 원, 그 다음에 내가 뭐 현금이 한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5천만 원,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 자산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1억 원만큼이 나의 자본이 되고, 그리고 모자라는 돈 2천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부채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과 부채 플러스 자본이 항상 일치하게 되는. 오른쪽은 부채 더하기 자본은 자금의 소스가 될 것이고, 그죠? 자산 파트는 자금의 사용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보도록 합시다.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일단 은행은 자기 자본이 있을 거예요. 뱅크 캐피탈이라고 하는 자기 자본이 있어요. 회사기 때문에 은행도 이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의 대부분은 주식이 되겠죠. 주식의 그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자기 자본이 될 거예요. 회사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source of fund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돈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빌린 돈이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빌렸어요? 가게한테 빌린 돈이 있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예금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예금이 여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뭐 다른 은행한테 빌린다든지 중앙은행한테 빌린다든지 또는 외국에서 빌려왔다든지 이런 차입금 같은 게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보로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예금, 뭐 자기 자본 또는 빌린 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은행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용을 하겠죠. 주로 어디다 운용을 해요? 대출이라는 걸 해주죠. 그죠? 론을 해줘요. 이때 예금 이자율보다 대출 이자율이 높아서 이 예금 이자율의 차이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주로 은행의 가장 중요한 영업 이익이 발생하는 소스가 대출 이자율과 예금 이자율의 차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산을 은행이 소유할 수가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채권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를테면 금융상품을 살 수가 있어요. 시큐리티라고 표시를 합시다. 이런 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논의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자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 영업을 시작했더니 1억 원만큼의 예금이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예금은
예금자가 언제 찾을 줄 모르는,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예금이에요. 그렇죠? 내가 오늘 1억 원을 맡겨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분 뒤에 다시 찾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은 은행 안에다가 항상 일정액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예금을 사람들이 찾으러 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은행이 현금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급준비금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reserve라고 이렇게 불러요. 구체적으로 지급준비금은 은행 안에 은행의 금고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 중앙은행에다가 그 계좌를 통해서 예금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앙은행에 예금은 못하지만 중앙은행은 누구의 은행이에요? 은행의 은행이라고 그러죠. 즉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각자 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다 계좌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금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중앙은행에 해놓은 예금과 은행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급준비금이라고 불러요.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이를테면 30조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30조 원을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앙은행에다가 물론 현금 다발을 갖다가 중앙은행에 갖다 놓는 건 아니고 다 이제 전산으로 하지만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중앙은행에서 바로 받아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중앙은행 예치금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예치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 은행들이 실제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고소에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시제금이라고 불러요. 볼트 캐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볼트 캐시하고 예치금을 합쳐서 지급준비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지급준비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법에서 정한 지급준비금이 있고 이 법에서 정한 지급준비금 이상으로 은행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이 있어요. 보통 중앙은행이 이 지급준비율, 법정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요. 예. Required Reserve Ratio라고 해서 이를테면 예금이 100만 원이다. 그리고 Required Reserve Ratio가 10%다 그러면 10만 원만큼은 반드시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돼요. 최소한 그만큼은. 그 다음에 그런데 봤더니 예금이 100만 원인데 은행이 11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 법정 지급준비율은 10%인데 그러면 10만 원 더하기 마지막 1만 원은 만 원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초과 지급준비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excess reserve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자, 이 지급준비금이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대차대표를 이해를 했죠. 우리가 여기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은행이 어떤 채권이나 이런 걸 사는 건 중요하지 않고 차입 역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뺍시다. 그리고 역시 자본도 지금 단계에서는 별로 통화량 결정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머지 놈들은 그냥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대차대표를 좀 단순하게 봅시다. 이때 예금이 100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이 100만큼 늘어났으니까 대차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왼쪽도 100만큼 증가를 해야 돼요. 자, 내가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그럼 그 100만 원 현금을 예금을 하면 그 현금이 은행 금고로 들어가겠죠. 그 얘기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100만 원만큼 증가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100이 되는 순간 지급준비금도 역시 동시에 플러스 100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예금하기 전 단계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현재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내 주머니 안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통화량은 얼마예요? 통화량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면 M은 현금 통화 플러스 예금이었어요. 다른 우리나라 국민은 아무도 돈이 다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만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내가 갖고 있는 100만 원 현금 통화. 그것이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저 밑에 신한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서 100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내 주머니 안에 돈이 하나도 없고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이 늘어났죠. 그죠? 동시에 은행에서 지급준비금이 100만 원급 늘어났어요. 이 상황에서 예금 통화,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얼마예요? 역시 100만 원이죠. 아까는 이놈이 100만 원, 이놈이 제로였는데 내가 예금을 한 순간 이건 제로가 되고 이거는 플러스 100만 원이 됐어요. 통화량은 그대로 100만 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일단 은행에 100만 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 지급준비금을 은행이 그냥 창고 속, 그 금고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은행은 망하겠죠. 왜? 나한테 뭔가 하여튼 이자도 주고 뭔가 해야 되고 은행들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렌트도 내야 되고 뭔가 다 해야 되는데 은행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죠? 돈을 어떻게 벌어요? 대출을 해줘서 벌어요. 그죠? 내가 보통 예금을 한 건 거의 이자가 제로니까 뭔가 하여튼 대출을 해서 한 5%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이 은행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프라핏이 되는 거겠죠. 그죠?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데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자를 받으니까 수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정 지급준비율이 10%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은행들은 얼마만큼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90까지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90을 대출해 주는 순간 은행의 대체대조표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대출이 플러스 90이 되고 지급준비금은 얼마가 됐어요? 플러스 10만 남았겠죠. 그죠? 은행의 대체대조표가 이렇게 변했어요. 자, 다시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은행은 그 100만 원 중에 10만 원만큼은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고 90만 원을 이를테면 다른 사람한테 90만 원을 대출을 해줬어요. 이 상황에서 통화량이 얼마예요? 나의 예금은 변화가 없죠. 그냥 은행 안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줬어요. 대출을 해주면 누군가 돈을 찾았겠죠. 뭘로 찾았어요? 현금으로 일단 찾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현금이 얼마가 됐어요? 90이 됐어요. 통화량이 얼마예요? 190이 됐어요. 통화량이 맨 처음에 100만 원을 뭐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한테 그냥 100만 원을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거는 1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은행에 그 돈이 들어갔다가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통화량은 19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신용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은행의 신용창조라고, 예금 창조라고 하기도 하고, 자, 90만 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 90만 원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있을까요? 이 사람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겠죠. 그죠? 이 사람이 일단은 90만 원을 가지고 저기 밑에 우리은행에 가서 90만 원을 이번엔 예금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뭔가 이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뭐 아니면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일단은 오늘 당장 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일단 불안하니까 은행이 다른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은행이 뱅크 A라고 하고 이제 뱅크 B에 가서 숙제 지울게요.
뱅크비에 가서 예금을 90만 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은행이 90만 원을 받았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죠. 뭐가 늘어나요? B은행의 지급준비금이 90만 원만큼 늘어나겠죠. 지급준비금을 우리가 리저브라 해서 R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쪽은 예금이니까 이거를 디파짓으로 해서 D라고 표시를 합시다. D가 플러스 90이 되는 순간 리저브도 지급준비금도 플러스 90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통화량이 얼마예요? 아까 190이었죠? 이 상황에서 통화량 얼마예요? 190이에요. 변화가 없었죠. 그냥 예급을 한 순간 아까는 예금이 내 예금 100만 원, 그다음 대출받은 사람 현금 90만 원이었는데 뱅크비에 가서 예급을 한 순간 현금 통화는 다시 0이 되고 예금은 190만 원이 된 거에 불과해요. 요 구성만 바뀌었지 전체 통화량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 뱅크비가 이 90만 원을 그냥 깔고 뭉개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역시 90만 원을 갖고 또 대출을 해주겠죠. 지급준비율이 10%라고 가정했으니까 이 은행은 아마 9원을 남겨놓고 대출을 론을 81원만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81원만큼 대출해 준 순간 통화량은 얼마가 됐어요? 현금 통화가 81원이 늘어났어요. 예금은 190만 원이 그대로 있고, 그죠? 271만 원으로 통화량이 증가를 했어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발생했죠. 그 다음에 81만 원 가진 사람이 뱅크 C에 가서 다시 예금을 하면 지급준비금 늘어나고 그 중에 90%만큼 다시 은행이 대출해주면 현금 통화도 늘어나고 그것을 또 예금하면 또 늘어나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통화량이 얼만큼이 될까요? 애초에 중앙은행이 발행한 거는 100만 원이에요. 100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내가 예금을 해서 그것이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얼만큼 통화량이 늘어났어요? 90만 원만큼 늘어났죠. 이 90만 원의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지급준비율을 우리가 R이라고 표시를 합시다. 실질이자율 R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급준비율 R이에요. R이라고 표시를 합시다. 헷갈리니까. 영어 알파벳 숫자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우리가 다뤄야 될 경제 변수는 그 변수보다 훨씬 많아요. 알파벳 숫자보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교과서를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지 말고 한자를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 굉장히 문자가 많으니까. 어쨌든 여기다가 뭘 곱한 거예요? 100을 곱한 거였어요. 그죠? RR이 10%였으니까 0.9 곱하기 100 해서 90만 원이 나온 거죠. 두 번째, 뱅크 B에 가서 얼마큼 됐어요? 81만큼 통화량이 늘어난 거죠. 81만큼 새로 대출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됐어요? 1-RR 곱하기 90이었죠. 그죠? 그거는 다시 말하면 RR의 제곱 곱하기 100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의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 알죠? 1 빼기 1-RR 분의 1 곱하기 100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중앙은행이 맨 처음에 발행한 거는 100만 원인데 그놈이 중국 쪽으로 와서는 얼만큼이 되냐면 RR분의 1이 곱해져서 우리가 이것을 10%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0.1이죠. 그러니까 RR분의 1이 10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 통화량은 1000이 됐어요. 처음에 중앙은행이 발행한 거는 100이었는데 우리가 정의한 통화량은 1000이 됐어요. 10배가 됐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은행의 예금과 대출을 통한 신용 창조의 기능에 의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통화량은 10배가 된 거죠. 처음에 발행한 거에 비해서. 이것이 통화 공급에 있어서 통화량이 결정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문제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왜?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통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은행이나 가계의 역할이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은행이나 가계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예금을 하고 대출을 하고 하는 건 있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맨 처음에 공급한 100이라는 숫자도 중앙은행이 한 거고 법정 지급 준비율 R을 결정하는 것도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가계나 은행들의 의사결정이 통화량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우리가 지금 한 이런 예에서는 100만 원을 내가 뱅크 A에다 예금을 하면 뱅크 A는 90만 원을 대출을 해줬어요. 왜? 법정 지급 준비율이 10%니까 나머지를 다 대출해 준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들이 90만 원을 대출해 주지 않고 한 85만 원만 대출해 줄 수도 있어요. 5만 원은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은행 안에 남겨둘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순전히 은행의 의사결정이에요. 은행이 90만 원 해줄지 85만 원만 해줄지 89만 원을 해줄지는 중앙은행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측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은행의 의사결정이에요. 만약에 은행이 90만 원을 대출해주지 않고 80만 원만 대출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뱅크 A가 80만 원만 대출해줬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통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적인 통화량이. 아까는 1,000원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게 80으로 줄어들면 그 밑에가 계속 더 줄어들겠죠. 그죠? 여기 1-RR 제곱 곱하기 100 그랬지만 이거는 사실은 곱하기 90에서 나온 숫자예요. 그죠? 근데 이게 90이 아니라 이제 80이 돼버리면 쭉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 은행도 뭐 예를 들면 75까지만 했다. 그럼 더 줄어들 거고. 은행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 의사결정이 전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쓴 거에서는 법정 지급 준비금만 썼지만 사실은 이거 외에 초과 지급 준비금을 얼만큼 은행이 가지고 있을까의 의사결정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초과 지급 준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질 수 있을수록 통화량이 작아질 거예요. 왜? 대출, 그 다음에 또 예금, 또 대출 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대출받은 사람이 100만 원을 내가 처음에 예금을 하고 은행이 90만 원만큼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 9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뱅크 B에 가서 전부 다 예금을 하지 않고 이 중에 50만 원만 예금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40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금 창조 기능, 지금 이런 신용 창조 과정에 들어가는 거는 예금과 대출만 들어가는 거죠. 4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순간에 이 과정에서 빠져버려요, 또. 따라서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지려 그럴수록 통화량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우스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예금자들이 의사결정 역시, 얼마나 현금을 가질 거냐 하는 의사결정 역시 전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 경제 주체 3명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중앙은행이고, 두 번째는 은행, 세 번째는 가계 또는 예금자가 되겠어요. 예금자는 얼만큼 예금하고 얼만큼 현금으로 가질 거냐는 의사결정. 은행은 얼만큼 대출을 해주고 얼만큼 초과지급을 가지고 있을 거냐 하는 의사결정. 그것이 전체 통화량에 결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런 얘기는, 지금 얘가 얘기한 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처음에 중앙은행이 100원만큼의 화폐를 발행을 했을 때
이 경제 내에서 최대가 될 수 있는 통화량의 크기가 되겠죠. 이 값은. 이 값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는 대출받은 거를 예금한 걸 100% 다 대출해 주니까 초과 지급 준비금이 제로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또 다시 대출받은 것을 예금을 하기 때문에 현금 통화도 제로예요. 그렇죠? 근데 부분적으로 초과 지급 준비금과 현금 통화가 발생을 하면 이제 이 크기보다는 통화량이니까 아까 같으면 1,000원보다는 더 작아질 거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그 과정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대차대조표라는 것을 들여다봅시다. 이때 대차대조표, 우리가 좀 전에는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봤어요. 대차대조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도록 합시다. 중앙은행은 좀 특수한 존재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은행에 사실은 자본이라는 게 필요한 건 아니죠. 보통 회사나 가게나 은행은 자본이라는 게 자기 자본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한국은행은 꼭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지금 논의의 단계에서 중앙은행의 자산과 부채에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중앙은행의 부채에는 뭐가 있을까요? 중앙은행 부채의 첫 번째 항목은 현금이 되겠어요. 현금이 왜 중앙은행의 부채인가? 조금 개념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폐, 이게 왜 중앙은행의 부채가 되지? 아마도 기원을 따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근본이자 같은 게 그 기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근본이자에서는 금의 양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금 하나당 이를테면 10만 원의 화폐를 발행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 1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중앙은행에 가서 금을 돌려주세요 하면 금을 줘야 됐어요. 금 태환이라 그러는데 과거에는 1900 몇 년이었지? 20세기 중반까지도 이런 금태환제가 세계 경제에서 세계 통화 시스템에서 금태환제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72년이었나? 그때부터 이제 금태환이 정지가 되면서 사실은 그때의 금태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개인 화폐가 아니라 달러에 대해서 이를테면 달러를 미국 중앙은행에 가져가면 금을 돌려주게 돼 있었는데 닉슨 대통령 때부터인가 그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커런시라는 것이 일단은 중앙은행의 부채라고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은행의 대차대표 상에서 중앙은행의 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지급준비금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유하냐면 은행에 현금원을 갖고 있거나 그건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또는 중앙은행에 예금을 해놓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지급준비금이라는 건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에셋이지만 중앙은행 입장에 보면 은행한테 다시 돌려줘야 될 거기 때문에 라이빌리티가 돼요. 따라서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겠어요. 금융상품이라는 건 사실은 상당 부분이 한 사람한테는 자산이지만 다른 누군가한테는 부채가 돼요. 우리가 예금을 하면 우리한테는 자산이지만 은행한테는 부채가 되고, 그죠? 우리가 회사채를 사면 나한테는 회사채가 자산이지만 그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부채가 돼요. 그죠?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지만 그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는 부채가 돼요. 금융자산은 자산과 부채가 경제 전체로 따지면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워지게 돼 있어요. 자, 중앙은행은 이런 식의 부채가 있고 중앙은행의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중앙은행의 자산.
물론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은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자금을 중앙은행이 잠시 맡아주기도 하고 또 은행의 자금을 정부가 맡아주기도 하고 그런 게 지급준비금일 거고 반대로 중앙은행은 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디스카운트 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중앙은행은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대개 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만 하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이라는 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 국채를 사고 팔고 해요. 이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개시장 조작을 위해서 단기 국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디스카운트 론이라고 해서 일반 은행들한테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의 중요한 부채와 자산 항목이 되겠어요. 자산 항목에 사실은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중요한 자산 하나가 더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International Reserve 또는 Foreign Exchange Reserve라고 하는 일반적으로는 금 플러스 골드 플러스 그 다음에 대부분은 사실은 미국의 재무성 증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국채죠. 미국의 국채. 여러분들 요새 뭐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양적 완화란 말 들어봤죠? 그죠? 양적 완화가 뭐예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이자율이 거의 0%로 가니까 한국은행, 미국의 페드가 정하는 기준금리가 거의 0%로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살아나질 않으니까 마이너스로 금리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이를테면 좀 부실화된 이런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은행이 사준 거예요. 그걸 사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뭘 샀으니까 원래는 단기 국채를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일반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샀어요. 그 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산 쪽에서 그놈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럼 동시에 그걸 샀으니까 뭔가를 그 은행한테 줬을 거예요. 그죠? 금융기관한테 뭔가를 현금을 주든 뭘 줬어요. 대차대조표가 팽창을 하는 걸 양적 완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 완화는 그냥 돈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을 푼다는 건 이쪽에서 풀어지는 거고 반대급부로 좌변에서는 이 SSI에서는 그쪽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실 디스카운트 론은 굉장히 작아요. 전체 자산 중에서도. 대부분은 다 중앙은행의 자산은 이 국채 같은 걸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양적 완화를 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대차대조표가 팽창을 하고 팽창을 하는 건 이쪽과 이쪽이 같이 팽창을 해야 돼요. 한쪽만 팽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아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산의 구성이 굉장히 달라져요. 거의 한 90몇 %가 단기 국채였는데 이제 뭐 MBS라든지 다른 채권들이 여기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산의 구성이 단기 국채의 비중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공개시장 조작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단기 국채의 비중이 쪼그라들고 다른 채권들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양적 완화라는 것은 대차대표가 사이즈가 커지는 것 플러스 자산의 구성이 굉장히 바뀌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불러요. 퀀터테이티브 이즈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 일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급준비금과 현금, 지급준비금을 우리가 R이라고 표시를 하고 현금을 우리가 C라고 표시했으니까 C 더하기 R을 우리가 부르는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본원 통화라고 불러요. 모니터리 베이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현금과 지급준비금,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적인 라이어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앙은행의 부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놈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한 예에서 맨 처음에 중앙은행이 나한테 100원을 줬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100원을 아까 예에서 나한테 현금으로 준 거예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표시하면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100원을 발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현금으로 주지 않고 은행한테 지급준비금으로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본원 통화가 100만큼 늘어난 거예요. 중앙은행이 100만큼 받았으면 그 100만 원을 갖고 뭘 해요? 이 중에 일부를 놔두고 나머지를 대출해 줄 수가 있겠죠. 그 과정, 아까 설명했던 그 과정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현금을 주나 지급준비금을 주나 마찬가지. 본원 통화가 증가하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M을 정의하는 식, 그 다음에 본원 통화를 정의하는 식.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식이 왜 중요하냐? 아까 내가 100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의 10배가 되는 M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중앙은행이 컨트롤을 하는, 중앙은행이 시작하는 거를 본원 통화라고 보고, 마지막 단계에서 얼만큼 그러면 시중 경제 내 통화량이 발생하느냐, 증가하느냐를 우리가 money라고 불렀어요. M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이 M과 B 간의 관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금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하나도 없으면, 은행이라는 게 없으면, 이놈도 0이고, 리저브도 0일 거예요. 본원 통화는 현금하고 같고, 그것이 바로 통화량하고 똑같아지겠죠. 근데 예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본원 통화하고 머니하고는 달라지는, 본원 통화보다 머니가 훨씬 더 커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얼마나 커지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그 관계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C 플러스 D를 본원 통화 B로 나눠주고 거기다가 다시 본원 통화를 B를 곱해줍시다. 식이 변화가 없겠죠? 본원 통화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C 더하기 R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분수로 표시된 부분에 분모 분자를 예금 D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를 이제 요 비율로 된 거를 우리가 전체 예금 중에서 현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거를 우리가 스몰 c로 표현합시다. 스몰 c는 현금 통화 비율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플러스 이건 1이고 분모에서는 C 더하기 예금분의 지급준비금, 이 비율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뭐예요? 지급준비율이 되겠죠. 그죠? 지급준비금은 R은 뭘로 결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R은 법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required reserve와 excess reserve의 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R을 그런 식으로 바꿔보면 required reserve 플러스 excess reserve 초과 지급준비금으로 바꿔보면 요 놈을 우리가 아까 쓴 법정 지급준비율 R이 됐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우리가 ER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초과 지급준비율 나누기 예금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돼 있는 이 부분, 이거를 우리가 스몰 m으로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통화량과 본원 통화 간의 관계식이 만들어졌어요. 본원 통화를 1만큼 증가시키면 통화량은 얼만큼 늘어나요? m만큼 늘어나요. 이 m을 뭐라고 부르냐면 통화 승수라고 불러요. 머니 멀티플라이어라고 불러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5분만 더 합시다. 자, 이 머니 멀티플라이어는 바로 요 값이 될 거예요. 이 값이 1보다 커요, 작아요, 같아요? 1보다 크겠죠. 왜 1보다 커요? 1보다 크기 위해서는 요거보다 커야 되는데, 그죠? CEC가 똑같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RR 플러스 ER이 1보다 작아야지 머니 멀티플라이어가 1보다 커지겠죠. 그죠? 이게 1보다 작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말로 설명을 하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이,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1보다 작다는 얘기죠. 예금을 100원을 하면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100원보다 작게 갖고 있어야지, 법정 플러스 초과가 작게 갖고 있어야지 머니 멀티플라이어가 1보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100원을 예금했는데 은행이 그 100원을 전부 다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즉 전부 다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대출을 하나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값이 1이 되겠죠. 이거 두 개의 합이. 그죠? 1이 되면 통화승수는 1이 될 거예요. 중앙은행이 처음 발행한 것하고 통화량하고 같아져 버려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거는 현금 통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예는 단순한 예에서는 현금 통화를 사람들이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요 스몰 c가 제로라는 얘기죠. 은행들이 초과 지급 준비금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전부 다 대출해줬어요. 이것도 제로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RR분의 1이 나와요. 그죠? 네, 그거는 조금 극단적이었으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우리가 통화 승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 했던 거는 C가 제로이고 ER이 제로였던 특수한 경우에 통화 승수고, 이것은 이제 보다 일반화된 통화 승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 포인트.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예금에 비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죠? 왜? 통화승수가 작아지니까. C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화승수가 작아져요. 법정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통화량이 작아졌어요. 왜? 통화승수가 작아지니까. 이놈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값이 작아지겠죠. 초과 지급준비율도 마찬가지. 그래서 C와 RR과 ER과 이것의 값의 크기와 통화량 간의 관계는 서로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머니터리 베이스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얘기만 더, 다음 시간에 할 얘기 미리 하면, 자, 중앙은행이 여기다 영향을 미치려고 그래요. 일반 예금자들은 이거의 변화를 통해서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은행들은 ER의 변화를 통해서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하는 거에는 첫 번째 방법은 RR을 변화시키는 방법. RR을 변화시켜서 M에 영향을 주는 방법. B는 그대로 놔두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중앙은행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B를 변해서, 본원통화를 변화시켜서 M의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이렇게 이름 불러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